나는 악마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다. 손자가 지하실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는 내 아들을 죽인 자를 고발하는 노트가 놓여 있는 그 순간까지는 비극이 가족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이다. 이 진실이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줘. 부산의 겨울밤은 이상하게도 적막했다. 매서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며 작은 비닐 조각들을 날려보내고 편의점 앞 넌 사이는 차가운 거리를 노란빛으로 적셨다. 그곳을 지나가던 장혜리의 걸음은 문득 멈춰섰다. 담배 연기에 젖은 공기 사이로 편의점 쓰레기통 옆에 조용히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헐거운 패딩은 지퍼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얇은 무릎은 추위에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해리가 시선을 떼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아이의 눈. 그 눈동자 속에서 해리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들 장우진의 흔적을 선명하게 보았다. 잠시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설마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추운데 왜 여기? 하지만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아이는 마치 쫓긴 짐승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뒤돌아 달아났다. 순간적인 공포, 눈빛이 흔들리는 결. 해리는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익숙한 체념이 만든 얼굴이었다. 잠깐, 애야, 기다려. 해리는 본능적으로 뛰었다. 부츠가 얼어붙은 인도 위에서 미끄러질 듯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골목을 꺾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빌라 사이로 좁은 계단을 뛰어오르고 낡은 간판이 흔들리는 주택가를 지나 결국 한 오래된 여관 앞에서 사라졌다. 해리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이런 곳에 낡은 출입문,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연탄 냄새가 스며 있는 건물. 여기가 6살짜리 아이가 들어갈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섰다. 현관 앞 복도는 어둑했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져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눈길을 주었다. 혹시 조금 전에 작은 남자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3곽 2호 살던 애. 네? 해리는 걸음을 멈춘 채 숨을 삼켰다. 3곽 2호? 그래요. 그 애 요즘 혼자 어슬렁대고 다니던데 엄마는 거의 안 보이고. 그 말이 귓가에서 울리는 동안 해리는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3층 복도는 더 춥고 더 음산했다. 형광등 하나가 깜박이며 소리를 냈다. 3곽 2호. 문 앞에 도착한 순간 해리는 숨도 쉬지 못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 아이의 작은 발자국, 그리고 문고리에 묻은 검은 얼룩. 그녀는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 누구 있니?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림자의 높이, 움직임, 체구,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그 이름이 입에서 흐르자 문틈에 서 있던 아이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너무나 두려워하듯 얼굴이 문틈 사이로 드러났다. 그 순간 해리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아이, 그 눈동자, 그 표정. 그건 우진의 아들 장준서였다. 해리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어떻게, 너가 왜 여기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뒤로 물러서며 문을 반쯤 닫으려 했고 해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막았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문을 탁 닫아버렸다. 철컥 걸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해리의 귓가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림을 넘어 아프기까지 했다. 왜 준서가 이런 곳에서? 며느리 유대우는 어디에 있는가? 왜 아이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진의 죽음은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해리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이렇게 강렬하게 외치고 있음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리고 오래전 우진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대운의 차가운 태도, 준서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몇 년간의 상황들. 모든 조각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3거점 2호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손주를 떠올렸다. 준서야, 할머니가 널 반드시 데리러 올게. 해리는 조용히 돌아섰다. 겨울바람이 다시 불어오며 그녀의 코트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위보다 강한 감정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눈빛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해리는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장씨 집안의 어둠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문을 열게 될 것이었다. 부산역 근처의 허름한 카페. 장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조용한 호흡, 말수는 적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꽂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깊은 어딘가에는 묘하게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바로 조현우 전 형사 출신의 민간 조사관이었다. 해리는 준서를 본 그날의 충격을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본 아이의 두려움, 달아나는 뒷모습, 그리고 낡은 모텔의 3과급 2호까지. 현우는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그 아이가 준서 같았어요 라고 말하자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부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여사님, 마음 단단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현우는 즉시 모텔로 향했다. 관리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며 이야기를 끌어냈다. 방치된 CCTV 박스, 배선이 아예 끊긴 흔적, 복도 끝에 작은 발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3하드 2호 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조용히 하래. 또 혼날 거야. 문은 잠겨 있었고 방 안의 조명은 지나치게 어두웠다. 아이가 머무는 방이라기엔 기이한 침묵과 공기. 관리인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유대은이던가. 애 혼자 두고 맨날 없어. 울음소리도 가끔 나고 그래. 정서적 학대, 고립 반김. 현우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해리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손등을 꾹 누르고 떨림을 참았다. 나는 왜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맡겨버렸을까요? 우진이가 죽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어요. 그 말은 눈물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장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대운이 어떻게 아이를 대했는지가 문제죠. 하지만 사건의 중심은 준서만이 아니었다. 현우는 우진의 사망 기록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 사고로 처리된 사건. 그러나 서류 곳곳에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날짜가 뒤바뀐 문서, 서명한 담당자의 부재, 현장 사진의 누락, 사고 당일에만 꺼져 있던 CCTV. 모든 게 누군가의 손길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견, 사고 발생 시각. 그 주변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 강도진, 우진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 블랙박스 영상 속 흐릿한 뒷모습. 현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 그의 카드 결제 기록. GPS 데이터까지. 그는 그날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 지워진 존재. 숨겨진 목격자. 의도적으로 빠진 기록. 며칠 뒤 준서는 색연필을 쥐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림은 아이의 마음을 대변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야, 뭐 그리는 거야? 준서의 손끝이 종이를 천천히 채웠다. 깜깜한 도로, 부서진 자동차, 깨진 유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현우는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너무도 분명했다. 강도진.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아빠랑 싸웠어. 그 아저씨가 아빠 옆에 있었어. 해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실은 이미 그림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확신했다. 잔구진의 죽음. 그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사건이었다. 첫 번째 명확한 단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부산의 회색빛 저녁, 싸늘한 안개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조현우는 후드를 눌러쓴 채 오래된 여관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숨어들었다. 유대운이 야간 근무라며
집을 비우는 시간을 이미 파악한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 헐거웠다. 현우는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3급 2호의 문 안은 냄새부터 이상했다.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스며 있는 듯한 오래된 어둠의 냄새. 그는 방을 빠르게 살폈다. 침대는 구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장난감 몇 개는 부서진 형태로 모서리에 던져져 있었다. 하지만 준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바닥 모퉁이에 있는 좁은 문 하나가 그의 시야에 걸렸다. 창고처럼 생긴 문. 자물쇠가 밖에서 잠겨 있는 문. 그리고 안쪽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히 아이였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자물쇠를 풀었다. 문을 천천히 열자 어둠 속에 갇힌 공간이 드러났다. 지하실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벽은 눅눅하게 젖어 있고 헌 이불 하나가 구석에 뭉쳐 있었다. 부서진 로봇 장난감, 찢어진 색연필 종이, 그리고 공포와 외로움이 뒤섞인 냄새.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게 웅크린 채 떨고 있던 장준서. 준서야. 현우는 거의 속삭이듯 불렀다. 아이의 눈이 커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 혼란,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보냈어. 여기서 나가자. 준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마른 손가락. 현우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준서를 데리고 방을 나가려던 그때 책상 아래에서 한 권의 노트가 떨어져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긴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다. 수많은 숫자,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익숙한 이름, 강도진. 우진이 남긴 비밀 장부, 도진이 숨긴 거액의 부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 그리고 처리해야 할 것들, 이라는 불길한 문장들. 현우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우진이 죽기 전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 단번에 깨달았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뭐 하는 거야 너? 유다운이었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데? 이 미친놈이. 현우는 한 손으로 준서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대우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복도는 좁았고 싸움은 순식간이었다. 대우는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현우는 몸으로 아이를 보호하며 뒤로 밀려났다. 준서야, 뛰어. 그 한마디에 아이는 계단 쪽으로 달렸다. 대운이 준서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탕. 대운이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현우도 부상을 입었다. 팔이 찢어지고 손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준서를 끌어안고 여관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다. 우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강도진과 유다운이 만났다. 대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 남자 조사관이야. 준서를 데려갔어.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차갑게 입을 열었다. 준서, 그 애가 본 게 확실한 거지? 그날 밤 너랑 우진이랑 싸우는 걸 봤다고 했어. 계속 기억하는 것 같아. 젠장. 도진은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친구나 가족 같은 단어는 없었다. 남겨진 건 오로지 두려움. 그리고 위기. 그는 낮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처리하자. 모든 걸 늦기 전에. 그 말은 곧 비극의 다음 장으로 이어질 명령이었다. 부산항의 밤은 깊고 거칠었다.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바닷가 부두는 찬바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 조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구진의 비밀 노트, 정비소 직원의 증언 녹취 파일, 그리고 강도진이 은밀히 권한을 매입하려 했던 통화 녹음이 들어있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몇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끄집어낼 유일한 무기들. 그때 멀리서 검은 코트가 천천히 걸어왔다. 강도진. 어둠을 등에 업은 얼굴은 더 차갑고 잔혹해 보였다. 나를 여기까지 불러낸 이유가 뭐지? 도진이 비웃듯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USB를 흔들어 보였다. 당신이 뭘 했는지 이제는 말로 돌릴 수 없을 겁니다. 도진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너, 그 애한테서 뭘 들은 거지? 준서가 본 게 뭐야? 그날 밤, 당신이 우진 씨와 말다툼을 하고 차 근처에서 밀쳐 넘어뜨린 순간 준서가 다 기억하고 있어.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그가 성큼 다가오며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그건 사고였어. 아니지, 밀쳤잖아. 카메라 끊고 보고서 조작하고 대운을 이용해 아이를 가둔 것도 당신이었고. 도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우진은 회사를 내 방식대로 운영하는 걸 방해했어. 나를 배신한 건 그쪽이었어.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한 것뿐이라고. 그는 결국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만 좀 파헤쳐. 너나 그 늙은 여편네나 둘 다 입 다물지 않으면. 그 순간 부득 곡 쏟고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플래시 불빛이 켜지고 무정의 소리가 울렸다. 강도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도진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미친 듯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현우는 피를 머금은 입술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입으로 다 말했어요. 지금 방금. 도진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출구는 없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말 몇 마디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도진이 끌려가는 동안 그는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준서, 그 애만 아니었으면. 며칠 후 유대우는 제주도로 도망쳤지만 신분 도용 흔적이 남아 곧바로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 여관 주인은 반김 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우진과 도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는 금융당국의 전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숨겨진 부채, 조작된 장부, 부정자금 흐름, 올 드러났다. 세상은 이제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되었다. 해리는 준서를 데려와 우진의 옛집으로 돌아갔다.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거실은 긴 세월 동안 조용했지만 이제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준서는 처음에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해리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너 지킬게.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행동하기로 했다. 바로 장구진 아동보호재단 설립, 학대 고립 아이들을 돕는 재단, 준서 같은 아이들을 다시는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기 위한 약속. 준서는 어느새 해리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날, 준서는 해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나 이제 지하실 안 무서워. 해리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와 어둠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부산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들의 집 안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먼저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의 형태, 새로운 삶을 약속해주고 있었다. 이제 비극은 끝났고 빛이 조금씩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새우며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느낀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정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하고 함께해요.